미국이 예상치 못한 한국의 실력을 보고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가 한국의 성장을 예외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30년간 가르쳐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이론을 철회한 한 교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이론을 철회했습니다. 30년간 제가 가르쳐온 모든 것, 논문으로 발표했던 것, 학생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제 이름은 리처드 헤인즈입니다. 미국에서 사회 시스템 이론을 연구했고 30년 넘게 대학에서 선진 사회의 조건을 가르쳤어요. 제가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때문이었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선진 사회란 여유가 있는 사회라고요.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카페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곳이라고요. 북유럽 국가들을 보세요. 프랑스의 긴 점심시간을 보세요. 그것이 문명의 증거라고 발전의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를 경멸했어요. 처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학술 세미나에서 한국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발표자가 한국 문화를 설명하면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언급했죠. 저는 그 순간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급함의 문화적 표현, 불안정성의 증거.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가본 적도 없으면서 데이터만 보고 판단했어요. GDP 성장률, 노동시간, 자살률, 출산율. 숫자들은 제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사회적 비용이 큰 나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회. 속도에 집착하는 건 여유가 없다는 증거. 그렇게 결론 내렸죠. 제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학회에서 만나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과로사 문제가 있고 중국은 996 문화가 있고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요. 모두 같은 범주로 묶었습니다. 아직 서구식 선진화를 이루지 못한 사회들이라고요. 우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 나라들도 결국 느려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경제가 성숙하면 사회가 안정되면 사람들이 여유를 찾게 될 거라고요. 그게 발전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년 전 제 제자 하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은 왜 팬데믹 때 가장 빠르게 대응했을까요?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었을 거야. 위기 대응과 사회 시스템의 성숙도는 별개지. 하지만 그 질문은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자꾸 떠올랐어요. 왜 한국이었을까? 왜 그렇게 빨랐을까? 그리고 왜 그게 효과적이었을까?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팬데믹 대응에 대한 논문들, 뉴스 기사들, 통계 자료들을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봉쇄 없이, 강제 없이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면서도 빠른 대응을 해냈어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 역학조사, 정보 공개. 모든 게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했어요. 제 이론대로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빠른 건 조잡하고 서두르는 건 실수를 낳고 속도를 내려면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빠르면서도 정확했고 서두르면서도 실수가 적었고 속도를 내면서도 자유를 유지했어요. 저는 결국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2022년 봄 저는 서울에 도착했어요. 3개월 체류 계획이었습니다. 연구비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돈으로 제 시간을 써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속도는 여전히 미성숙의 표현이고 선진 사회로 가려면 결국 느려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인상은 이랬어요. 역시 빠르네. 입국 심사가 빨랐습니다. 짐 찾는 것도 빨랐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것까지 전부 빨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서두르고 있어. 다들 왜 이렇게 급한 거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빠른데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훈련이 잘 돼 있군. 하지만 이건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된 질서겠지.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어요. 창밖을 보면서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도로 위의 차들, 거리를 걷는 사람들, 건물들 사이를 오가는 움직임. 모든 게 빨랐어요. 그런데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뉴욕도 빨라요. 하지만 뉴욕의 빠름은 공격적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택시 기사들이 경적을 울리고 보행자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가죠. 카오스 속의 속도예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빠르지만 정돈돼 있었어요. 차들이 빨리 달리지만 차선을 지켰고 사람들이 빨리 걷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근처를 걸어 다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어요. 퇴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 흐름 속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저는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모두가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왼쪽은 비워뒀어요. 급한 사람들이 걸어 올라갈 수 있게요. 아무도 왼쪽을 막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규칙일까요? 아니면 습관일까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지금 지하철이라 나중에 전화할게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예의. 집단주의 문화의 산물이겠지. 하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외국인 계좌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미국에서 은행 업무를 본다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일단 예약을 해야 하고 예약 시간에 가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직원을 만나도 서류 검토에 오래 걸리고 질문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요. 보통 1시간은 잡아야 합니다. 저는 각오하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앉았습니다. 대기 인원이 7명이었어요. 1시간 반은 걸리겠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10분 만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놀라서 번호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7명이 10분 만에 처리됐어요. 한 사람당 평균 1분 남짓이었습니다. 창구로 갔어요. 직원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계좌를 만들고 싶은데요. 네, 여권이랑 외국인 등록증 있으세요? 서류를 건넸어요. 직원은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랐어요. 타이핑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생활비 입출금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체크카드도 같이 발급해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질문은 딱 필요한 것만 했어요. 불필요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5분 만에 서류 작성이 끝났고 직원이 말했어요. 체크카드는 일주일 후에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 임시 통장으로 입출금하시면 돼요.
모바일 뱅킹 앱도 바로 사용 가능하세요. 전체 과정이 7분이었습니다. 나오면서 저는 멍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미국 같았으면 서류 하나 빠졌다고 다시 오라고 했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게 한 번에 처리됐어요. 저는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효율적이다. 디지털화가 잘 돼 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사람 중심일까? 속도를 위해 뭔가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은 구청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해야 했거든요. 미국의 이민국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하루를 다 써야 합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고 책을 들고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드디어 창구에 가면 서류 하나 빠졌다고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곤 하죠. 저는 완전히 각오하고 갔습니다. 책도 챙겼고 물도 챙겼고 시간도 넉넉히 잡았어요. 구청에 들어서자마자 안내 데스크가 보였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외국인 등록이요. 3층으로 가시면 돼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서 번호표 뽑으시면 됩니다. 3층에 올라갔어요. 번호표 뽑는 기계 앞에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도 쓰여 있었어요. 외국인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기 인원이 3명이었어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5분 만에 제 번호가 불렸어요. 책을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창구로 갔어요. 직원은 제 서류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여권, 사진, 임대차 계약서. 아, 사진이 규격이 안 맞네요. 역시 하고 생각했죠. 다시 와야 하는구나. 지금 여기서 찍으시면 바로 출력해 드릴 수 있어요. 사진 부스가 저기 있어요. 사진 부스를 가리켰어요. 구청 안에 사진 찍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돌아왔어요. 3분 걸렸습니다. 직원은 사진을 받아서 스캔했고 계속 진행했어요. 지문 찍으시고 서명하시면 끝나요. 지문을 찍었습니다. 서명했어요. 등록증은 2주 후에 우편으로 받으세요. 그 전까지는 이 접수증으로 신분 증명하시면 돼요. 나오면서 시계를 봤어요. 들어온 지 2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물 밖에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이었으면 최소 2번은 방문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류 미비로 한 번 돌려보내지고 다시 와서 또 몇 시간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25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시스템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문제 해결이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진다. 시간 낭비를 최소화한다. 하지만 이건 속도를 위한 속도일까 아니면 다른 철학이 있는 걸까? 저는 아직 답을 몰랐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나가서 관찰했어요.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주문하는지, 식당에서 어떻게 음식을 기다리는지, 병원에서 어떻게 진료를 받는지, 도서관에서 어떻게 책을 빌리는지 모든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빨랐지만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고 빨랐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 사람들은 줄 서 있는 동안 미리 메뉴를 정해놨어요. 자기 차례가 오면 바로 주문했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메뉴를 빨리 정했습니다. 직원이 주문 받으러 오면 바로 말했어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랬어요. 증상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어요. 불필요한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효율적이네. 시간 관리를 잘하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이 아니었어요. 이건 배려였습니다. 제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는 거였어요.
배달 기사를 봤을 때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치킨을 주문했어요. 앱에서 예상 도착 시간이 40분이라고 나왔습니다. 정확히 38분 후에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배달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급하게 온 게 분명했습니다. 주문하신 치킨이요. 맛있게 드세요. 짧게 말하고 바로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다음 배달을 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치킨을 받아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서두를까? 회사에서 압박하나? 아니면 배달 건수가 많아야 돈을 더 버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음식이 식기 전에 전달하고 싶어서였어요. 치킨은 따뜻할 때 맛있으니까요.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최상의 상태로 전달하는 게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속도는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속도는 책임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이론은 명확했어요. 선진 사회는 개인의 시간을 존중한다. 개인이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느리게 살 권리가 있어야 한다. 속도는 압박이고 스트레스고 후진성의 표현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본 건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빨랐지만 그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속도는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의 표현이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약속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에 홍대 근처 카페에서요. 저는 2시 55분에 도착했어요. 미국 기준으로는 딱 맞춘 거였죠. 카페에 들어섰는데 그분이 이미 앉아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마신 커피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나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하지만 커피잔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최소 10분 전에는 오셨을 거예요. 제가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와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약속 시간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편이에요. 왜요? 글쎄요. 혹시 상대방이 먼저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다리게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상대방이 기다릴까봐 자신이 먼저 기다린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관계에 대한 태도였어요.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명확한 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사람들에게 시간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은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죠. 제 시간은 동시에 상대방의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서 업무를 천천히 보면 제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제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상대방의 시간을 뺏는 거고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저는 메모하면서 물었어요. 그럼 스트레스는 안 받나요? 항상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감은요? 물론 있죠. 하지만 그건 일방적인 압박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내 시간을 존중해줘요. 상호적이에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죠. 상호적이다. 네. 제가 은행에서 빨리 업무를 보면 제 뒤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해요. 동시에 저도 제 앞 사람이 빨리 처리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요. 이게 사회적 합의예요.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따르는 약속이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회적 합의, 상호적 존중, 시간의 공유. 이런 개념들은 제 이론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서구 사회 이론은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권리, 개인의 선택에 집중했어요. 시간은 개인의 것이었고 그걸 어떻게 쓸지는 개인이 결정하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시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관계 속에서 작동했어요. 내 시간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시간이고 다른 사람의 시간은 내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빨랐던 거였습니다. 혼자만 빠른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빨랐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가능했던 건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빨리 움직일 거라는, 상대방도 내 시간을 존중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논문들을 다시 읽었어요. 여유 있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다. 속도는 불안의 표현이다. 빠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얼마나 서구 중심적이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속도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봤어요. 느림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봤죠. 하지만 그건 제 문화적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속도는 다른 의미였어요. 속도는 배려였고 책임이었고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작동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시스템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마주했어요. 그럼 그 신뢰는 어디서 왔을까? 2달째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실험을 했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행동해 보기로 한 거예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 일부러 메뉴를 천천히 고민했어요. 카운터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는데도요. 직원이 기다려줬어요.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보세요라고 말했어요. 뒤에 서 있던 손님들도 한숨 쉬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실험이었지만 진짜로 미안했어요. 다른 날에는 약속 시간에 일부러 10분 늦었어요. 만나기로 한 분에게 미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저도 책 보면서 기다릴게요. 도착했을 때 그분은 정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저도 방금 재미있는 부분 읽고 있었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불편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늦는다고 했을 때도 짜증내지 않고 이해해줬으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빠름은 강요가 아니라는 걸요. 천천히 해도 괜찮았어요. 늦어도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빠른 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이었어요.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이기적인 조급함이 아니다. 이타적인 배려다. 내 시간보다 내 시간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다. 이건 강요된 게 아니라 합의된 거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게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저는 또 한 줄 추가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30년 경력의 교수가 제 이론을 부정하는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 근처를 걷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도 빨랐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빨랐고 심지어 산책하는 사람들도 빨랐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편안해하는 것 같아.
미국 사람들은 휴가 때 일부러 느려지려고 해요.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 그게 휴식이니까요. 빠름에서 벗어나는 게 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휴가 때도 빨랐어요. 여행 일정을 빡빡하게 짜고 맛집을 빨리 찾아다니고 명소를 빠르게 돌아다녔습니다. SNS를 보면 하루에 대여섯 곳을 가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 이론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번아웃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쳐 있어야 했어요. 속도에 질려야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며칠 동안 그 질문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속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속도에 대한 태도가 문제인 게 아닐까? 서구 사회는 속도를 적으로 봐요. 빠름은 스트레스고 느림은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살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은 속도를 도구로 보는 것 같았어요. 빠르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속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여도 스트레스가 덜한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속도는 중립적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중요한 건 왜 빠른지, 어떻게 빠른지다. 한국의 빠름은 상대방을 위한 빠름이다. 그래서 작동한다. 그리고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이론이 틀렸다는 걸요. 선진 사회가 반드시 느린 사회는 아니라는 걸요. 빠른 사회도 선진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빠름이 선진성의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걸요.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빨라야 했을까? 왜 이 속도가 지금까지 작동해 왔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 속도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을까? 저는 답을 찾고 싶었어요. 제 이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봐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속도가 가능했는지, 무엇이 이 속도를 떠받치고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저는 준비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달로 접어들면서 저는 일상적인 관찰을 넘어서기로 했어요. 지하철, 은행, 구청에서 본 것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뼈대를 봐야 했어요. 이 속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무엇이 이 속도를 떠받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방향을 바꿨어요. 시스템을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위기 때 드러나는 게 진짜니까요. 코로나19 자료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팬데믹 당시 미국에 있었어요. 혼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검사를 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했고 결과는 일주일 뒤에나 나왔어요. 병원은 포화 상태였고 마스크는 구할 수 없었고 정부의 대응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봤으니까요. 드라이브스루 검사, 빠른 역학조사, 투명한 정보 공개. 당시엔 그냥 잘했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자료를 찾았어요. 논문, 뉴스 기사, 정부 보고서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랐어요.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48시간 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어요. 이틀 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
미국은 몇 주가 걸렸는데 한국은 이틀이었다고요? 더 찾아봤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어요. 이미 준비돼 있었던 거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은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했어요. 질병관리청을 강화했고 진단키트 개발 체계를 갖췄고 지자체와 병원 간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48시간 만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준비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검사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했어요.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동선을 공개해야 하고 격리 지침을 따라야 했죠. 강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법으로 강요하고 처벌하고 통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했어요. 검사를 받으러 줄을 섰고 동선을 정확하게 보고했고 격리 지침을 지켰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예외는 있었죠. 하지만 대다수가 따랐습니다. 왜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당시 여론조사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협조한다는 응답이 67%. 신뢰였어요. 사람들은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줄 거라고 믿었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거라고 믿었고, 자신들의 희생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명령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신뢰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정부가 빨리 움직이니까 국민도 빨리 따라갔어요. 국민이 협조하니까 시스템이 빨리 작동했고요. 이건 순환이었습니다.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순환이었어요. 제 이론 어디에도 이런 모델은 없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정부와 국민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 국민은 정부를 감시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신뢰는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거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론 한국도 정부와 국민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불신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함께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빠른 게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혼자만의 속도가 아니다. 함께하는 속도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신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어요. 팬데믹은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예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봐야 했어요. 일상적인 시스템, 평범한 날들의 속도를 봐야 했습니다. 저는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제조업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조선소와 반도체 공장이 궁금했어요. 세계 1위를 하는 산업이니까요. 그 속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먼저 거제도 조선소에 갔어요. 아는 교수님의 소개로 견학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선소 안전 교육을 받고 헬멧을 쓰고 현장에 들어갔어요.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 용접 불빛, 철판을 나르는 차량들, 수백 명의 작업자들.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현장 관리자가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선박이 LNG 운반선이에요. 6개월 뒤에 인도 예정입니다. 6개월이요? 저렇게 큰 배를 6개월 만에요? 네. 우리는 약속한 날짜를 지킵니다. 아니, 보통은 앞당겨요. 앞당긴다고요? 네.
발주처가 원하는 날짜보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먼저 인도해요. 그게 우리 경쟁력이거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작업자들이 엄청 힘들겠네요. 야근도 많고요. 관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근은 최소화해요. 오히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끝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계획이 완벽해야 해요. 분 단위로 공정을 관리합니다. 분 단위요? 네. 이 용접이 몇 시 몇 분에 시작해서 몇 시 몇 분에 끝나야 하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 다음 공정이 제 시간에 시작되니까요. 한 곳이 늦으면 전체가 밀려요. 저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관찰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작업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는데 멈추지도 않았어요. 꾸준한 속도로 계속 진행됐습니다. 실수는 안 나나요? 이렇게 빠르면요? 실수는 치명적이에요. 배는 한 번 잘못 만들면 다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해야 해요. 빠르되 정확하게. 빠르되 정확하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도와 정확성은 반비례한다고 생각했어요. 빠르면 실수가 많고 정확하려면 느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아니, 빠르기 때문에 더 정확해야 했어요. 실수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관리자가 답했습니다. 훈련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이고요. 모든 작업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아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야 하는지, 다음 사람한테 뭘 넘겨야 하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거죠. 그럼 작업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네요. 글쎄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오히려 계획대로 딱딱 맞아떨어질 때 성취감이 있다고들 해요. 제 시간에 끝내면 뿌듯하죠. 저는 그날 조선소에서 3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사람을 쥐어짜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지원하는 속도였습니다. 계획이 명확하니까 작업자는 자기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다음 사람이 언제 올지 아니까 그 시간에 맞춰 준비할 수 있었고요. 서로 믿으니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보다 앞서갔습니다. 왜요? 발주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배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으려고 먼저 끝내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책임이었어요. 다음 주에 저는 반도체 공장에 갔습니다. 이것도 교수님 소개로 가능했어요. 경기도에 있는 대형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보안이 엄격했어요. 여러 단계 검사를 거쳐서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클린룸 안은 다른 세계였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 정밀한 기계들,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는 움직임. 모든 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0.001%의 오류도 허용되지 않아요. 먼지 하나 때문에 칩 전체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0.001%요? 네. 그래서 모든 공정이 자동화돼 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이상이 생기면 즉시 멈춥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수십 개의 그래프와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 라인은 24시간 돌아가요. 멈추면 안 돼요. 한번 멈추면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야간 근무도 있겠네요? 있죠. 하지만 교대 시스템이 정확해요. 인수인계가 분 단위로 이루어져요. 한 사람이 나가면 다음 사람이 정확히 그 시간에 들어와요. 공백이 없어야 하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실수는 안 나나요? 나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안 나겠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잡아요.
2중, 3중으로 검증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제품에서는 오류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요? 네. 100만 개 중 1개 이하예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100만 개 중 1개요? 그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엔지니어가 웃었어요. 빠르지만 정확해야 하니까요. 고객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약속한 날짜에 정확한 제품을 납품해야 해요. 그게 신뢰거든요. 또 나왔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요. 저는 그날 공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제조업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품질로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한국 제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속도였어요. 하지만 그 속도는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고 시스템이었고 훈련이었고 무엇보다 책임이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빠름은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빠름이다. 개인 차원에서든 기업 차원에서든 국가 차원에서든 마찬가지다. 약속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신뢰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 속도다. 그리고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제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저는 30년간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선진 사회는 느긋하다. 여유가 있다. 서두르지 않는다. 속도는 후진성의 표현이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빨랐지만 선진적이었습니다. 서둘렀지만 정확했어요. 속도가 있었지만 신뢰도 있었습니다. 아니, 속도 때문에 신뢰가 생겼어요. 빠르게 약속을 지키니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게 순환이었습니다.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이었어요. 저는 더 많은 걸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닫힘 버튼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미국이었으면 그냥 닫았을 거예요. 그게 보통이니까요. 그런데 옆에 서 있던 한국 사람이 문 열림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고 뛰어온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그 장면을 기억했어요. 한국의 엘리베이터에는 문 닫힘 버튼이 유독 많이 달려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자주 눌러요. 빨리 닫으려고요. 처음엔 조급해 보였어요. 왜 저렇게 빨리 문을 닫으려고 하지?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빨리 닫아야 다음 층 사람들이 덜 기다리니까요. 내가 천천히 타고 내리면 다른 층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거니까요. 문 닫힘 버튼은 조급함이 아니었어요. 배려였습니다. 배달 앱도 다시 보게 됐어요. 한국의 배달은 정말 빨랐습니다. 30분 안에 음식이 왔어요. 앱에서 실시간으로 배달 기사의 위치를 볼 수 있었고 몇 분 후 도착 예정인지도 나왔습니다. 처음엔 이게 배달 기사에 대한 감시 같아 보였어요. 불쌍하게 위치까지 다 추적당하네. 하지만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언제 올지 아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문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배달 기사 입장에서도 고객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전달하고 다음 배달을 갈 수 있었어요. 이건 감시가 아니라 투명성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투명성이었어요. 그리고 배달 기사가 빠른 건 음식을 최상의 상태로 전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식으면 맛없으니까요. 고객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으니까요. 속도는 무례가 아니었어요. 정성이었습니다. 행정 처리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구청에서 25분 만에 외국인 등록을 끝냈던 그날, 저는 불편함을 느꼈었어요. 이렇게 빨라도 되나?
뭔가 빠뜨린 거 아닌가? 하지만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다 확인했고 정확하게 처리했어요. 다만 불필요한 절차가 없었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민원인의 시간을 아껴주려고요. 하루 휴가 내서 구청 온 사람이 몇 시간씩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요. 일 끝내고 빨리 집에 갈 수 있게요. 공무원도 빨리 처리하면 다음 민원인을 빨리 볼 수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모두에게 좋은 거였죠. 속도는 불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친절이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에서 빨리는 감정이 아니라 윤리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예의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요. 4개월째가 됐을 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제 이론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기로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30년 경력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으로 발표한 논문들이 있었고 그 이론을 믿고 따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진실이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어요. 학과 교수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제 동료들이 모였어요. 15명 정도 됐습니다. 모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침묵이 흘렀어요. 제 이론이 틀렸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동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리처드? 자네 이론은 30년간 학계에서 인정받아왔잖아. 알아요. 하지만 틀렸어요. 적어도 한국에서는요. 저는 제가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은행, 구청, 조선소, 반도체 공장, 코로나19 대응.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속도는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시스템이었고 책임이었고 배려였습니다. 제가 30년간 후진성의 표현이라고 가르쳤던 그 속도가 실은 가장 선진적인 형태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동료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그건 문화적 특수성 아닌가? 집단주의 사회니까 가능한 거지. 서구 사회에는 적용할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집단주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믿으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시스템을 믿고 사람을 믿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신뢰가 속도를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결국 지칠 테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도에 익숙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강요된 속도가 아니라 합의된 속도였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발표한 논문들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속도는 후진성의 표현이라는 부분은요. 그건 틀렸어요. 속도는 중립적이에요. 중요한 건 왜 빠른지, 어떻게 빠른지예요.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몇몇 동료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용기 있는 건 인정해. 하지만 이건 자네 경력의 치명타가 될 거야. 30년 연구를 부정하는 건데. 저는 답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아는데 계속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가르쳤어요. 이제는 배울 차례예요. 그 교수는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창밖을 봤어요.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느긋하게 걷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여유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여유가 곧 선진은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빨랐지만 선진적이었어요. 빠름에도 여러 형태가 있었고 한국의 빠름은 성숙한 형태였습니다. 다음 학기 저는 새로운 강의를 열었어요. 한국 사회 시스템 연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신청했어요. 20명 정원인데 50명이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30년간 틀린 걸 가르쳐 왔습니다. 선진 사회는 느리다고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선진 사회의 기준은 속도가 아니에요. 신뢰예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우리도 한국처럼 빨라져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중요한 건 빠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왜 빠른지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이 빠른 이유는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속도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학기 내내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조선소의 분 단위 관리, 반도체 공장의 정밀함, 일상 속의 작은 배려들.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왜 미국은 안 되는데 한국은 되는 거죠? 신뢰의 차이예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믿어요. 시스템을 믿고 사람을 믿고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미국은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신뢰가 없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약속을 지키는 것,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빠르게 대응하는 것. 그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신뢰가 되는 거니까요. 학기가 끝날 무렵 한 학생이 과제를 제출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미국 의료 시스템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 게 옳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느림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빠름도 선진적일 수 있다는 걸,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태도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있습니다. 63세의 은퇴한 교수가 자신의 평생 연구를 부정하면서 배운 것들을요. 한국은 특이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앞서간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느림을 선진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한국은 다른 길을 갔어요. 빠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동했어요. 서구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성공한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선진 사회의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요. 북유럽의 느긋함도 선진이고 한국의 빠름도 선진이에요.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본질이니까요. 본질은 신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시스템을 믿고 약속을 믿는 사회. 그게 선진 사회예요. 한국은 그걸 속도로 표현했습니다. 빠르게 약속을 지키고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배려하는 방식으로요. 세계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에요. 반도체 만드는 법이나 배 만드는 법이 아니에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예요. 내 시간만 소중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인식이요.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게 예의라는 믿음이요. 약속은 지키는 게 아니라 앞당기는 거라는 책임감이요. 그 태도가 속도를 만들었고 속도가 신뢰를 만들었고 신뢰가 사회를 움직였어요. 저는 30년을 틀리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거기서부터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걸요. 저는 63세에 새로운 걸 배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요. 그리고 그 배움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배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믿어온 기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혹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없을까요? 어쩌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우리와 다른 방식을 인정하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용기를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배우시겠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